그 조선대학교 앞에 하숙을 했었는데 그때 하숙생 중에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고흥에서 온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친구하고 좀 잘 지냈고 20년 뒤에 그분이 법무부 직원이 돼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하는 말이 제가 그때 그 하숙할 때 자기한테 격려의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 그런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났지만 이런 인연들이 어떻게 다시 이어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진주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인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자퇴를 했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그 김장하 선생을 만나서 고등학교, 대학교 장학금을 받고 사법시험까지 합격을 했고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만에 하나 제가 김장하 선생님의 장학금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자퇴했던 그 학생이 김장하 선생을 만났더라면 어쩌면 우리 두 사람의 인생은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인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결정적인 요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사람이 직업을 갖고 또 그 사람이 시민이 되고 이걸 결정하는 것이 교육이다. 그렇다면 그 교육을 받을 권리, 그 권리는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만 우리가 그 국가 공동체를 만들 이유가 있는 거죠. 국가라는 게 공동체인데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을 공통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뭘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있는 겁니다.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는 게 아니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국민이 국가에 충성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국민한테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충성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모든 이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의 아버지들이 헌법을 만들면서 이 교육받을 권리를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읽어보면 현재 헌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 다음 31조 2항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적어도 초등학교입니다. 이 적어도 초등학교라는 의무 교육을 헌법에 명시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1948년입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1948년 하루 때거리도 없던 그 시절에 국가는 적어도 국민에게 적어도 초등학교의 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헌법의 아버지들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건 교육이 가지고 있는 힘을 그분들이 알았던 것이고 그리고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 교육을 무상으로 국가가 시켜줘라 이겁니다. 그걸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러므로 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정부가 민주주의 정부인가 권위주의 정부인가 그건 교육을 대하는 국가의 태도를 보면 압니다. 무슨 말이냐? 국민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교육, 그 외를 가르치지 않는 교육, 그건 권위주의 정부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기본권을 이야기하고 국가가 당신에게 뭘 해줘야 되겠냐?
이렇게 묻는 교육, 그건 민주주의 정부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헌법재판에서 본 교육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쉬운 내용도 아니고 살아가는데 꼭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온 이상은 헌법재판 몇 가지를 안 가르치면 제가 여기 설 명분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시험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가볍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91년도에 이런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들어왔습니다. 교육법에 보면 그 의무교육은 중등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당연하고요. 중학 3년의 중등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 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헌법 소원을 냈고 아마 법원이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 왔어요. 쟁점은 이겁니다. 아까 우리 헌법에서 봤다시피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법률에 의무교육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의무교육은 중학교 3년이다 이래 놓고 시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니 그 논란이 뭐냐 하면 이게 과연 그 의무교육을 법률에 정하도록 한 헌법을 제대로 지킨 건가, 이게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대체로 법정 의견은 그럴 수 있다. 중학교 3년의 의무교육인데 그 시행 시기만 대통령령에 위임한 거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분이 반대 의견을 했죠. 첫 번째 변정수 재판관께서는 법률에 정하라고 했으면 법률에 어느 정도는 정하고 일부에 대해서 대통령령에 넘겨야지 이게 통째로 넘기는 게 어딨냐, 그런 이유를 댔었어요. 그 다음에 이시윤 재판관께서도 너무 포괄적으로 그 광범위하게 이렇게 대통령령에 넘기는 것은 위헌이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이런 겁니다. 법률에는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놨어요. 3년 의무교육을 시킨다, 무상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해놓고선 그 시행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의무교육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령만 정하지 않으면 의무교육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헌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라고 두 분의 재판관이 의견을 단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분의 의견이 옳은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 대표는 두 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관은 대통령이고 두 번째 기관은 국회예요. 그런데 대통령은 그 대표 과정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대통령도 한 50%밖에 대표하지 않아요. 적어도 선거 과정에서는. 그런데 국회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90%의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국회입니다. 그리고 국회에는 예를 들면 민주당도 있고 국민의힘도 있고 그리고 300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와 타협을 하기에 적합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국회는. 그에 비하면 대통령은 한 명밖에 없어요. 따라서 중요한 사항은 국회가 정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 적합한 곳은 국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가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의무교육을 중학교 몇 학년까지 할 건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걸 왜 대통령한테 넘겨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우리 예산 사정이 이렇고 그 다음에 교육받을 권리의 성질은 이렇고 그러니 중학교 1학년은 2년 뒤까지 중학교 2학년은 몇 년 뒤까지 그 다음에 뭐는 몇 년 뒤까지 왜 못 정합니까? 그걸 왜 대통령한테 넘겨요? 그래서 통합을 이루는데 당연히 대통령의 책무지만 저는 국회가 이 사회 통합을 이루는데
훨씬 더 적합한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표결하면 되지. 이건 곤란하다. 최대한 설득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그런 다음에 정말 이제 모든 일에는 시간이 있으니까 정말 참을 수 없는 시간, 그때 표결을 해야죠. 그러라고 국회가 있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정당의 교육감 선거 관여금지 사건입니다. 이건 아시겠지만 지금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그 다음에 당원 경력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당 공천을 못 받죠. 이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냈어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의견은 헌법적으로 정당하다입니다. 이유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데 그게 더 낫다. 그런 의견이에요. 정당이 공천하게 되면은 교육의 정치에 기속이 되고 그러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게 이제 법정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은 반대를 했어요. 그거는 국민이 선택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정당 관여 금지를 하는 게 저는 합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답, 오답 이런 문제는 아니니까 각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자사고 사건입니다. 이 자사고는 그 당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 학교에 따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사고를 먼저 뽑고 평준화를 뒤에 했죠. 이게 문제가 됐고, 두 번째 자사고를 그걸 못하게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사고에 들어가면 중복 지원을 금지를 했어요. 이에 대한 헌재 결정은 동시 선발 조항, 이 점에 대해서는 합헌이다. 다시 말하면 자사고는 정기학교에 뽑을 수 없다. 이건 합헌이나 중복 지원 금지는 위헌이다. 왜 자사고를 지원했다고 해서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게 하냐,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우선 중복 지원 금지에 대해서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평준화 지역에서도 다 중복 지원을 하는데 자사고에 지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중복 지원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그 교재에 나와 있다시피 많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문제는 그 자사고를 정기학교로 뽑지 못하게 하는 게 위헌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5명의 재판관은 위헌이라고 생각했어요. 4명의 재판관은 합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합헌이 된 건데 아마 이건 지금도 유지되고 있죠. 자사고 먼저 뽑을 수 없죠. 이게 저는 참 교육 철학의 문제인데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과학고등학교는 따로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과학고와 자사고가 같은가 다른가 이런 문제인데요. 저는 일단 유보를 해놓겠습니다. 예, 너무 예민한 문제고 또 제가 한 사건도 아니고 그래서 우선 합헌론 입장에서는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사고가 먼저 뽑아버리면 평준화 고등학교가 이류 학교가 된다. 이걸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 자사고를 운영해보니 대학 입시에 너무 치중하더라. 이걸 문제에 많이 삼은 것 같아요. 위원론에서는 이 자사고는 예산을 넣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학생들로부터 수업료를 받아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국가 예산이 절약될 거 아니냐. 그 절약된 국가 예산을 평준화 지역에 투입하면 그 학교의 그 질이 향상될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자사고를 그 입시 위주로 해서 교육 목적에 반할 정도가 되면 그 학교별로 취소를 하면 되지. 전체적으로 아예 선발해서 못 뽑게 하는 게 과연
헌법에 충족되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전 이 자리에서 답변은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헌법 판례 3개는 살펴봤고요. 이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그리고 선생님이 그리고 학생들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차피 저는 로스쿨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했으니 로스쿨생들에게 저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걸 말씀드림으로써 그냥 하나의 참조를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저는 로스쿨에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왜 당신은 법률가가 되려고 하냐 이걸 많이 묻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로스쿨생 때도 해야 되고 변호사가 되고 나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0년이 지나서도 해야 됩니다. 이 질문을 계속 하는 사람은 좋은 법률가가 되고요. 한 번 딱 하고 안 한 법률가 치고 좋은 법률가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그러면 당연히 저한테 너는 왜 판사가 되었느냐 묻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김장학 선생님으로부터 장학을 받았고 또 그분이 자기한테 갚지 말고 사회에 갚으라고 해가지고 제가 언젠가 사회에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두 번째 사법연수원에 가서 제가 참 법률 공부 말고 다른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독서 모임을 해가지고 법 빼고 다 봤습니다. 법은 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뭐 웃음을 참는 법 이런 것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걸 매주 읽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노동야학 같은 게 있었어요. 노동야학 같은 데 가서 노동법 강좌도 했었고 그 다음에 노동법률 상담소에도 갔었고 뭐 그렇게 한 결과 나는 임금 변호사가 되겠다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밝혔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36개월 마치고 이제 진로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금 변호사를 하려고 보니 너무 벅찼어요.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마치 제가 83학번인데 그 당시에 시위를 엄청 했어요. 선배들이 시위에 나가라고 권유를 해요. 그래서 제가 못 가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시위는 대부분 불법이었어요. 그럼 뭐 잡힐 수 있을 테고 그러면 사법시험을 못 치잖아요. 그래서 못 치겠다. 대신에 내 나름대로 이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겠다 이렇게 선배한테 말을 했어요. 그러고 저는 하여튼 시위는 안 했고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서울에 가면 4.19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그 국립묘지에 4.19 때 참배를 하러 갔어요. 그때 제가 말했던 그 선배가 왔더라고요. 우연히. 그래가지고 그 선배가 저한테 너는 그때 나한테 한 말을 지키고 있구나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종합해 볼 때 제가 임금 변호사를 가는 게 맞는데 시위를 가자고 할 때 시위를 못 갔듯이 임금 변호사도 못 하겠더라고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하겠다. 내 내부적으로 결론 내리고 제가 선택한 게 지역법관입니다. 지역법관은 아시겠지만 한 군데에 이렇게 근무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인사는 신경을 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이렇게 소신대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간 거고 성적이 나빠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 기사를 보니까 지역법관 가가지고 서울을 근무한 적이 없는 판사다 이렇게 누가 써놨던데 서울에는 누구나 근무할 수 있습니다. 성적이 좋든 안 좋든 지역법관을 하면 서울을 쓰지 않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지역법관이 됐고 제가 27년 동안 부산 경남에서만 근무했습니다. 헌법재판관 할 때 처음으로 서울에 근무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회 개선에 조금이나 기여하는 방법이 저는 판사라고 생각했고 헌법재판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될 때 이런 말이 있었답니다. 지역에서 큰 사건도 안 해본 사람이 대통령과 지나간 이후로 재판관
됐다 이런 뭐 말이 있었대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묻고 싶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지역법관이 재판관 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네. 두 번째 창의입니다. 창의적으로 하라 이런 말이죠. 이 창의적인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단상이 있는데 스티브 잡스가 상당히 좋은 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덧붙일 게 없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게 없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지금이 정보의 홍수 시대예요. 뭐 하나 주제 받으면 엄청난 정보가 쏟아져요.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빼고 다 빼고 남는 게 뭐냐? 그 일의 본질입니다. 그걸 잡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도 만들고 아이팟도 만들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공한 거 아니에요? 창의성을 논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신영복 교수입니다. 신영복 교수는 그 변화와 창조는 중심부가 아닌 변방에서 이루어진다. 그 이유는 뭐냐? 중심부는 가치를 지키는 보루일 뿐 창조 공간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변방이 그 창조의 공간이 되는데 전제가 뭐냐? 중심부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부산 경남에서만 근무했잖아요. 저는 단 한 번도 서울에서 근무하는 판사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었어요. 지나 나나예요. 지나 나나. 자기들도 사법시험 합격했고 나도 사법시험 합격했어요. 나도 재판했고 당신들도 재판했고 뭐가 달라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나는 큰 사건을 안 해봤대요. 자기들은 큰 사건을 해봤고. 큰 사건과 작은 사건을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대기업 재벌의 회장을 다루면 그건 큰 사건이고 시골에 있는 재산 없는 사람 사건을 맡으면 그게 작은 사건인가요? 똑같아요. 대기업 재벌에게 집행유예가 전부이듯이 시골에 있는 농부의 2천만 원 전부예요. 재판받는 사람은 그게 다 전부인 거지. 누가 무슨 자격으로 큰 사건 작은 사건을 나눕니까? 대통령에게 권력이 전부이겠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뭐 탄핵 재판에서 열심히 싸웠듯이 이름 없는 힘없는 시민에게 2천만 원은 전부인 겁니다. 그걸 왜 큰 사건으로 생각 못합니까? 나는 그게 웃기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저는 컴플렉스라고 생각해요. 실력으로 말을 해야지. 내가 서울에 근무하니까는 잘 나가는 사람이고 너는 시골에 근무하니까 못 나가는 거고. 그럼 물어봐요. 서울대학교 나오면 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생각 해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27년 동안 법원에 있어가지고 많은 판사들하고 일을 해봤지만 약간의 뭐 신뢰를 무릅쓰고 말한다면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균? 제가 근무했을 때 일 잘하는 대학 평균 1등이 서울대가 아니에요. 서울대는 물론 공부 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일을 아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디냐? 정말 고르게 일 잘하는 사람 경찰대. 경찰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일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생각을 해봤어요. 왜 경찰대가 일을 잘할까? 그건 이거예요. 경찰대 사람들이 대체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경찰대 간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똑똑한 사람들이 그게 많아요. 1번. 두 번째, 경찰대에 사법시험이 되려면 어떤 사람들이냐? 낮에 경찰 업무 다 하고 밤에 공부해서 사법시험 된 사람이에요. 서울대는 하루 종일 공부하잖아요. 하루 종일 공부한 사람보다 밤에 공부하고 시험 된 사람, 그 사람이 똑똑한 거 아니에요? 세 번째로, 서울대 출신들은 사회성에 대한 경험이 좀 부족하다고까지 말 안 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경찰대는 어떠냐? 조직 생활을 했잖아요. 조직 생활을 한 사람들은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부가 3명이니까 이 3명이 역할을 어떻게 나누는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경찰대생들이 평균적으로 높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자 말씀.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미망에 빠지기 쉽고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면 독단에 빠지기 쉽다. 이게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배운다는 것은 남의 생각을 듣는다는 걸 말합니다. 생각한다는 건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쌓는다는 걸 말해요. 우리 주변에 보면 남의 생각을 되게 많이 알아요. 근데 정작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창의적일 수는 없어요. 두 번째로 자기 생각은 엄청 많아요. 근데 도무지 남의 책을 보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말이 많아요. 근데 뭐 일을 시켜보면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아니에요. 그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배우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창의적이 됩니다. 세 번째, 사례에 대해 다른 거 다 생략하고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산책을 자주 합니다. 산책이라는 게 뭐 생각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창원에 근무할 때 저녁을 먹고 산책을 했어요. 그 산책하면 다음날 선고할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다음날 그 선고할 사건 중에 자살하기 위해서 여간에 불을 지른, 그래서 실패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피고인은 집행유예 하기로 이미 판결은 다 쓰여져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산책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된다. 그게 인터넷에서 제가 본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좀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다음날 그 피고인 보고 자살을 10번 외쳐봐라. 그랬더니 살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 4개는 살자로 들린다. 당신은 실패해서 자살 시도했지만 자살은 실패해서 살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집행유예도 해주고 책도 살아있는 동안 뭐 읽어야 될 49화까지인가 그 책을 줬어요. 마침 기자가 있어서 그걸 기사를 썼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문영배는 언론 플레이를 너무 자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도 하면 되잖아요. 언론 플레이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좋은 삶으로 우리가 도와주냐. 이게 본질 아니에요? 왜 본질은 놔두고 맨날 언론 플레이 한다 뭐 그런 이야기만 해요? 제발 좀 삶의 본질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